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월달 우리가 이제 그 실력 향상 모의고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문제를 풀었고요. 그러면 실력 향상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걸 1차 점검을 하고 이 점검을 기준으로 실력을 좀 향상해보자의 개념이고, 그 기준은 모의고사 수준에 맞춰서 하자. 그래서 동형으로 가자. 두 번째는 영역별 이전 문제, 이전의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영역을 점검해보자. 기출 점검. 요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보시면 작년도 1번 문제가 기출문제를 보면 미교론이 나와 있으면 우리도 미교론 이렇게 접근을 했고, 2번 문제가 서예로 나왔으면 우리도 서예로 접근했고 이렇게 했어요. 단지 이제 올해부터는 문항의 형태와 개수가 좀 바뀌기 때문에 논술이 없어지거나, 그다음에 기입형이 B형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B형의 서술형이 좀 늘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만 좀 바꿨을 뿐이고 전반적으로는 요 원칙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시고 자기 현재 상태 어떤가? 두 번째는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세 번째는 아는 건데 문제를 풀었을 때 나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거를 개선하면 실력이 향상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프린트물을 받으셨겠죠, 그죠? 이 프린트물 넘겨보시면 정답하고 유사답안,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꼭 외워야 될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칼라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긴 설명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이 문제에서의 또 다른 유사 답안은 뭔가, 혹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치중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전년도 기출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먼저 보고요. 기출문제가, 전년도 기출문제가 애플랜드라고 하는 미술학자가 나왔어요. 애플랜드는 대체로 이제 DBA와 관련된,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간 시각문화 미술교육,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쪽입니다. 애플랜드는 순수미술도 가르치고 대중문화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두 가지 형태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순수미술만 가르치면 애플랜드, 애플 건데 이랬죠. 혹은 대중문화만 가르치면 애플 건데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술교육 학자 중에서 순수미술도 외워야 되고 그저 공부를 해야 되고 일반적인 시각 이미지나 대중문화도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균형을 잡아준 학자가 애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자를 보통 DBA에서부터 함께 접근해서 결국은 시각문화까지 접근해야 되는 학자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문제는 정답이 1번. 화면을 좀 키워볼까요? 시각문화에 대한 연구에서 배경을 물어봤습니다. 배경. 정답은 비판이에요. 비판. A1번이 이제 미교론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전년도가 2019학년도가 요게 이제 애플랜드라고 하는 학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관련된 용어가 이렇게 나왔고, 그래요. 이런 거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20년도, 2020학년도를 대비한다. 혹은 2020학년도 그 이후를 대비한다 라고 봤을 때
여기가 시각문화미술교육이기 때문에 미술교육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해둬야 되겠죠. 그렇다면 20학년도에서 시각문화미술교육에서 나올 수 있는 학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윌슨, 그 다음에 던컴, 그 다음에 프리드먼, 이 학자들로 우선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윌슨 같은 경우는 용어도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리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상호 텍스텅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제 반체제 논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이 있고, 특히 윌슨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그 루엔펠트를 극렬 반대하거든요. 일반적인 발달 단계를 거부해요. 그래서 루엔펠트와 비교하는 거. 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 관계가. 그 다음에 던컴은 뭐 역량 강화가 이제 나왔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읽어 두시고, 프리드먼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중요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요 공부가 끝나고 나면 4월달, 그러니까 1월부터 4월 공부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이후로 나가게 되는 공부 준비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의고사를 가지고 앞으로 1주나 2주 정도는 요 정도까지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제 그 시각문화 미술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배경 같은 거, 그 다음에 교육 접근 방식, 대체로 이런 거, 그 다음에 목적, 이런 거,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접근 방식 같은 경우는 감이 논술감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려워서 안 나올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어려운 건 접근하지 말자고. 하지 말자고. 뭐 있어야지 쉽게 가는 거지. 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하는 게 아니고, 배경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기입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시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실력 향상, 그런 어떤 모토, 그런 목적에 좀 맞을 것 같아요. 이왕에 미교론을 했으니까, 그 다음 미교론이 아마 9번인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다문화. 일단 A 9번 미교론을 같이 좀 볼게요. 요게 이제 다문화가 나왔, 이렇게 되는데, 다음은 다문화 미술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라. 다문화 교육의 역사적 배경은 하면서 화면 조금 내려볼게요. 이렇게 잘. 내용이 굉장히 길죠. 실제 시험은 이렇게 길게 안 나와요. 그런 걸 알면서 왜 이렇게 길게 만들어 드렸을까? 공부하고 읽을 자료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보세요. 라는 측면에서 길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은 요 밑에 스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고 한 2가지만 외우시면 좋겠어요. 나머지 6가지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스터는 아직 안 나왔고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높은 학자이기 때문에 좀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문장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여기가 배경이 돼요. 여기에 중요한 용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멜팅 팟,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상대주의, 이런 거는 용어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아울러서 지금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결혼에 대해서 2014, 15, 16, 17, 18, 19년도에 넘겨봤을 때 미결혼 다문화가 나온 해가 2017년 요거 맥피만 나왔어요. 나머지는 안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20,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 혹은 21학년도 이렇게 보게 된다면 20학년도나 21학년도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문화를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얻어가는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멜팅팟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문화 상대주의. 그 다음에 스터는 다문화 미술 교육과정 안내 지침, 전략. 그래서 사회 인류학적 기초를 둔다. 두 번째, 교수를 사회 문화적인 개입으로 보고, 그러니까 수업이라고 하는 이런 수업을 사회 문화적인 개입이라고 보고, 교사는 자신의 문화적, 사회적 편견과 마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만 올바른 다문화 교육을 한다는 거죠. 막연하게 다문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교사는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사회 중심해야 된다, 인류학에 기초해야 된다, 뭐 또 문화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또 상호작용이다, 뭐 이런 것들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너무나 많으니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프린트물 정답을 보시면 9번 문제 정답 좀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멜팅 팟, 요거는 기입형 나올 수 있어요. 요거 형펜 좀 칠해 주시고. 자, 미국 내 모든 이민 그룹들이 그들의 고유 문화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정체성 상실, 그렇죠? 정체성 상실, 지배적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이 말까지는 안 해도 되고. 정답지 없나요, 지금? 정답지 없는 분? 1층에서 받으시면 돼요. 빨리 갔다 오세요.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여기 문화에 녹아들길 바라는 것, 요 문장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형광펜 칠하시거나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멜팅팟 색깔 칠하고 문화에 녹아들길 바라는 거, 기존 문화에 녹아드는 거. 그 다음에 문화 상대주의는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다양성 인정이에요. 다양성 인정 밑줄. 이 선생님이 이걸 하다 보면 자기 걸 못하니까 나중에 좀 해주세요. 선생님 여기 집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의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 사회적 상황. 그러니까 맥락에서 이해해라. 파란색으로 된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요것만 쓰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다른 말이 안 들어가더라도. 다시 말하면 문화 상대주의라고 했을 때 서술을 하게 되면 해당 문화에 대한 맥락적 이해, 요 문장이 그 문화, 해당 문화에 대한 맥락적 이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그렇게 쓰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그 배점 기준표. 정답에 저렇게 되어 있죠. 저 정도만 외우셔서 쓰면 정답 처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길게 외우는 거 좀 싫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안 외워지는 분들은 좀 저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묶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교로는 우리가 이제 실력 향상을 위해서 4월 말, 5월 초나 두 번째 주까지는 좀 요 내용 정도까지만 좀 공부해 두시는 것이 이후 공부랑 올해 시험에 대비해서 알차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기출문제를 보면요. 우리 기출문제, 작년 기출문제. 를 보면 작년에 조기 나왔어요. 1파 3절이 나왔었는데, 저거는 이제 서예에서의 글씨 조화를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예에서는 보통, 서예를 접근할 때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그 지필, 운필 요거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법 요거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필봉의 운용 요게 모여져서 서예의 미, 글씨의 미 요런 순서대로 이어져 가요. 요게 가장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거. 근데 이제 지필, 운필법은 옛날에 시험에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거, 뭐, 단구법, 쌍구법, 뭐 이런 거. 현안법, 제한법 이런 거. 너무 유치해서 요즘에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이거 정리하셔야 되겠고, 필법의 대표적인 것이 영자팔법. 운용의 대표적인 것이 노봉, 장봉, 뭐 역입, 회봉 이런 거. 혹은 뭐 중봉, 측봉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운용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와 함께 이제 전, 절. 자, 그런데 전을 하려면 글씨를 누를 때 꽉 눌러야 붓이 돌아가냐, 살살 눌러야 부드럽게 돌아가냐. 살살. 요게 이제 제필. 절을 할 때는 각도 있게 딱 꺾어야 되니까. 꽉 눌러야 되니까. 요게 안필. 여기까지가 운용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글씨의 미는 뭐 잠도안미라든가 1파 3절이라든가 옥루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요건 아직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아직 안 가르쳐 드렸고. 어쨌든 요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 요게 끝나면 두 번째 이제 서체. 서체를 한자로 가시고 한글로 가시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요게 된 사람들은 이제 서예에서 뭘로 가? 전각. 요렇게 가는 게 공부의 순서이고, 요 순서대로 가면 실력이 이제 올라가고 튼튼해지는 거거든. 마구잡이로 서예 공부하면 안 돼요. 요 기준에서 자기가 어디까지 나왔나 보셔야 되는데, 이미 그 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고. 그렇죠. 그럼 이제 남은 거 별로 없어요. 해야 될 것들 딱 보이잖아요, 눈에.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보면, 문제를 보면, 기억력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써라. 그래서, 전, 절 여기 써 있잖아요. 문제 풀 때 제발 좀 잘 봐. 여기 그냥 있는데 거기다 또 여기다 전이라고 그러면, 내 속이 그냥, 그렇죠? 속이 타들어가죠. 문제 잘 풀어야 돼요. 정말 그러면 어이없이 점수 깎이는 거니까 속상해지는 거예요. 본인은 물론이고 가르치는 사람도 속상해지고 그냥 속상해져요. 문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제필, 니은은 안필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문제가 3번 문제가 건축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세 건축이어서 우리가 요번에 오늘은 그 르네상스 건축하고 고대 건축 중세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고 중세를 기준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그냥 바실리카랑 펜덴티브. 요겁니다. 요게 정리가 된 사람들은 바로크 미술하고 바로크 건축하고 18세기 건축
거기서 가장 중요한 양식이 팔라디오 양식이라고 영국 건축 양식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어느 분이 아마 우리 카페에 질문을 좋은 질문을 좀 올린 것 같은데 거기 댓글도 좀 달아드렸으니까 그 질문도 좀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서양 건축 그 정도. 그게 끝나면 이제 기능주의 건축, 유기적 건축, 해체주의 건축. 이게 서양 건축의 흐름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 서양 건축은 막 복잡하게 안 물어보고 단순하게 물어봐요. 그냥 이렇게. 용어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그렇게 물어보고 우리나라 건축은 좀 복잡하게 물어보죠. 그거 이제 이따 그 B형인가요? 그때 이따 만나고. 자, 3번 넘어가고요. 4번 조형 요소인데요. 기억의 비례, 니은이, 대비, 조화. 네 글자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대비만 써도 안 됩니다. 조화라고만 해도 안 돼요. 요거 우리 설명 해설지를 보시면 해설지에 맨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해설지에는 없을 거고요. 제가 아침에 고민하다 보니 아마도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렇게 좀 작성해 봤어요. 비례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길이, 면적, 형태, 색, 크기 등에 대한 수적인 개념, 일정한 크기 또는 면적에 대해서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에 대한 관계를 뜻하는 거고, 조화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요소 또는 부분이 이질감 없이 통일된 전체로 하는 거고, 요거 이따 쉬는 시간에 찍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가만히 보세요.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 보면 비례랑 조화가 유사하게 출발해요. 그렇지? 서로 다른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가 어느 쪽은 좀 크고 적냐의 개념으로 좀 갈려지고 어느 쪽은 요걸 좀 잘 뭉쳐서 조화롭게 하느냐로 갈려지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이렇게 같이 따라다녀. 2종 세트야. 그런데 조화는 대체로 다양성의 통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고전기나 이탈리 르네상스에서 주로 많이 쓰는 말.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유사조화랑 대비조화. 유사조화는 색채학에서도 많이 배웠죠. 색채학에서 조형 원리는 따로, 조형론을 물어보는 건 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같은 거예요. 다 조형이니까. 그래서 유사조화, 대비조화, 이렇게 됩니다. 특히 유사조화 같은 경우는 톤 온 톤. 비슷한 톤. 그 톤 위에 톤 얹은 거. 톤 온 톤. 톤인 톤은 톤 안에서 색채가 전혀 다른 애들. 이거 전부 다 유사조화예요. 요렇게 좀 보시고요. 요건 이따가 화면 쉬는 시간에 잠깐 설명 끝나고 열어놓을 테니까 각자 좀 찍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만들다 보니까 제 프린트에도 없어요. 저도 없잖아, 그죠? 저도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냥. 자, 그래서 그 문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플로이드가 기출에 한번 나왔던 작가인데, 플로이드는 드로잉으로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기출 문제는 연속선 드로잉으로 나왔었던 작가예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고서 여기다 그냥 눈 감고 연속선 드로잉 쓰는 순간 틀리는 거지. 항상 문장에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문제를 보면 블라인드 컨투어. 화질을 보지 않고 하는 드로잉. 화질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컨투어 드로잉 안에, 윤곽선 드로잉 안에 블라인드가 있는데, 보세요. 그림 좀 내려볼게요. 예. 저 그림으로 볼게요. 요게, 그림을 보시면, 르네상스 그림처럼 대상을 정확하게 따내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따냈을 때는 컨투어도 정답. 근데 얘는 정말 종이 안 보고 대상만 이렇게 보고 그리니까 화면에서 이렇게 엉킨 거야. 이럴 때는 블라인드 컨투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은 조소에서는 이렇게 그 소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회화에서는 저렇게 양감 처리하는 거, 명도 단계 주는 거. 그리고 이제 데콩포제는 정답에 이제 나와 있죠. 이제부터 그 서술형입니다. 분해하다, 해체하다의 뜻. 대상이 어느 면을 한번 해체한 다음에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해체하는 과정을 데콩포제. 그러니까 재조립은 아니에요, 사실은. 재조립은 아닌 거예요. 해체만 하는 거. 그런 거고. 입체팟가 데콩포제를 사용한 목적은 보이지 않는 면까지. 그래서 사물의 본상, 사물의 본질, 대상의 본질, 대상의 진상, 그런 거고. 이런 거를 추구하다가 나중에 이제 입체파의 마지막 종합적 큐비즘 때 파페콜레가 나온 거죠. 어쨌든 지금에서는 저렇게 써야 됩니다. 특별히 유사 답안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유사 답안 만들진 않았고요. 기출문제를 보면 작년도 기출문제가 이제 사진이 나왔었는데 사진은 지금 우리가 1, 2, 3, 4월 달에 정리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괜히 미리부터 힘 뺄 필요는 없는 거지. 문제풀이 때나 9월 달쯤에 나올 만한 것만 탁 외우는 것이 전략상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공부할 것 같아. 시험을 대비하고. 지금부터 해봐야 다 까먹기 마련이고, 괜히 세월만 보내는 거니까 사진은 그냥 지금 안 하는 걸로. 여름방학 이후에 하는 걸로. 그리고 기출문제가 작년도 기출문제가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요게 나왔죠. 작년에 요게 나왔죠. 요게 지금 미니멀이에요. 그리고 반정형 혹은 반형태 요런 건데 뭐 연성조각 뭐 요런 그런 개념인데 저게 시험에서 기입형으로 나왔다면 시험은 항상 진화되잖아요. 임용시험은 항상 점점 넓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어떤 건 터무니없이 쉽고 막 이렇게 그 증폭의 폭이 막 널뛰기를 막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서양 미술사에서 우리 문제가 지금 6번 문제인가요? 네, 6번 문제가 서양 미술사로 보셔야 되겠고 플러스 미학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요게 60년대 이후 미술사와 관련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먼저 정리할 것이 이 앵프로메 정리하는 게 맞죠? 요거 같은 버전, 미국 버전이 추상표현주의예요. 이어지는 것이 생면추상. 얘네들 회화하고 정반대로 대립하는 애들이 유럽 버전이 누버네알리즘. 미국 버전이 네오다다. 이탈리아 버전이 아르테 포베라.
얘네들의 물성적 측면을 또 거부하면서 등장했던 것이 여기 이제 1960년대로 가면 이제 미니멀, 팝, 뭐 이런 형태로 전부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비디오 이렇게 전개가 되고, 미니멀은 대지미술을 낳게 되고, 대지미술은 또다시 개념미술을 낳게 되고, 여기서부터 60년대예요. 팝은 오바트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지금 5월 중순까지는 정리를 못할 것 같고, 일단 이 도표를 만들어 놓고 자기 공부 계획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서양미술사는 연식,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이전 미술과의 차이점, 그래서 갖게 되는 독특한 점,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작년 시험 문제에서는 수용과 뭐로 나왔더라? 작년에 수용과 비형 보세요. 작년 기출문제. 네, 수용과 부정. 요렇게 물어봤어요, 작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이러한 관점에서 각각의 유파랑 작품들을 좀 정리하는 것이 이 실력 향상하고, 봄맞이, 이제 봄은 뭐 지나갔나? 여름맞이, 공부 방식, 패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추상표현주의와 미니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때 나오는 학자들이 그린버그, 로젠버그, 그 다음에 여기가 오늘 문제, 우리 거, 마이클 프리드. 요 정도는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이미 기출문제예요. 그린버그는 추상표현주의 옹호, 로젠버그도 추상표현주의 옹호. 그런데 입장이 서로 달라요. 여기는 평면성으로 옹호하는 거고, 여기는 삶으로, 예술이 곧 삶이다. 행위가 중요하다. 행위로. 이걸 옹호하는 거예요. 마이클 프리드는 미니멀을 비판합니다. 비판해요. 왜 비판하냐면, 미니멀은 곧 연극적이야. 요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하거든요. 왜 연극적인데? 미니멀의 특성이 첫 번째, 작품, 관계, 공간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상황으로 된다. 두 번째, 작품을 감상할 때 시간이 필요하다. 한번 딱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계속 보고서 이게 뭐지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 따라서 매우 미술적이지 않다.
따라서 그 연극적이다. 얘네는 미니멀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연극적이라고 하면서 비판한 겁니다. 한마디로 미술은 미술이어야지 왜 미술이 연극처럼 하느냐의 입장이거든. 요 정도까지면 임용시험 수준이에요. 그래서 더 깊게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자, 정답 보겠습니다. 글씨 여기 화면 좀 키워주세요. 자, 유파는 미니멀 조각이다. 표현의 주관성 억제하고 글씨 조각 혹은 회화임을 나타내는 요소만 압축시킨 것이 특징이다. 마이클 프리드는 미니멀 아트를 연극제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셔야 되고요. 비판한 이유는 첫째, 미니멀 작품이 관람자를 작품 요소를 끌어들인 점, 즉 미니멀 조각이 주변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치를 갖게 되는 현상, 요걸 비판한 거예요. 모리스의 작품은 독립된 완결된 작품이 아니라 전시 공간 속에서 관람자를 포함한 일종의 상황이거나 환경, 독립된 콤마, 상황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둘째,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람자는 작품 전체의 의미를 순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루는 공간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험. 이렇게 보면 각도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두 걸음 갈아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지. 연극같이 시간을 들여서 부분과 부분을 이어서 감상해야 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마이클 프리드는 미니멀 아트의 이러한 속성이 미술로서의 그 고유성을 잃고 퇴보하게 된다 라고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파, 미니멀 조각 혹은 미니멀리즘, 미니멀 아트 특징, 주관성 억제 혹은 최소한의 미술, 그 다음에 이제 비판했다, 관람자를 작품 요소를 끌어들였다, 연극같이 시간을 들여서 부분과 부분을 이어서 감상해야 된다. 그리고 요 옆에 요 문장으로 써도 정답이에요. 회화는 회화다해야 된다. 회화에서 모든 가치는 작품 내부에서, 그러니까 형식적이어야 된다. 장르 혼합을 유발하게 했다. 뭐 이런 말들.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작품, 요게 모리스 겁니다. 요거 전부 다 모리스 거예요. 아마 오늘 요런 것만 정리하셔도 일요일 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보러 온, 또 지방에서 멀리서 뭐 이렇게 막 부산, 대구에서 올라온 분들 그 정도 보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 정도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이 이제 동양회화인데 그 중에서 형호. 별로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아서 잠깐만요. 앞에 문제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여기 위에부터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이제 요건 좀 잘 읽어보세요. 정답은 이미 배웠고 자기가 문제를 어떻게 푸나를 보세요. 20세기 현대조각 작품이다. 이 작품을 참고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라. 4점.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얘는 4점이야. 4점 지금.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뭐 이 유파에 대해서 평론가 마이클 프리드가 미술과 사물성에 대해서 연극적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작성 방법이 두 가지네. 그러면 동그라미가 두 개잖아요. 네. 그러면 대체로 2점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체로. 그런데 이제 출제자에 따라서 비중을 좀 두겠죠. 이건 누가 봐도 미술 유파, 이건 너무 쉬워. 미니멀 특징을 모를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0.5점, 0.5점, 1점짜리야. 그러니까 나머지 3점에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묶여있다고 보셔야죠.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러느냐, 여러분들이 써놓은 답안지에 유파의 명칭과 특징에 막 그냥 목숨 걸고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
넘어가니까 점점점 점점 글씨 작아지고 있고 전묘를 자기가 찍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면 문제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문장이 어디에 많아 써야 돼? 두 번째 동그라미에 많아 써야 되는 거야. 자, 지금 자기 답안지 보세요. 미니멀에 목숨 걸고 세 줄, 네 줄 쓰신 분들 많죠?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문제 질문을 쓸 칸이 없어져.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푸는 요령이 이런 게. 이러면서 이런 걸 연습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때. 어느 쪽에 목숨 걸고 쓰셨어요? 앞에 미니멀에. 뭐 거기다 발주의 술이다, 뭐 플라스틱을 썼다, 뭐 김 사장이 갖다 붙였다, 뭐 단순성이다, 최소한이다, 뭐 미니멀하고 뭐 온갖 사전 다 갖다 붙였죠. 그러고 났더니 쓸 칸이 한 칸 딱 남은 거야. 그럼 뭐라 쓸까 이제? 아마 대다수가 이렇게 할걸?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열어보시면, 그리고 내 문제를 갖다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어보는 방식은 기출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제가요. 이건 뭐 한글을 읽지 않으면 누구나 다 알아.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랑 제 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 가지고 연습한다 치면 요런 것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 푸는 요령, 문제를 접근하는, 풀어내가 나가는 그런 습관이나 방식, 시간 관리 이런 거. A형이 쉬웠어요? B형이 쉬웠어요? A형이 쉬웠죠? 왜 B형이 어렵다 느껴졌을까? 문제를 만드는 저도 어렵게 느껴지더라고. 왜 그러냐면 작년도까지는 서술형이 7번이었었어요. 8번이 논술 문제거든. 그러니까 서술형을 7번까지 만들면 서술형 끝나는 거야. 그래서 7번까지 만들었더니 다 했다는 느낌은 나도 모르게 들어. 근데 봤더니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여기부터 막 죽겠더라고. 막 빨리 만들고 싶고 몸이 막 틀리고 막. 이러니 푸는 사람도 그렇겠지. 시간 많이 모자랐죠. 모자르거나 아니면 생각이 이제 안 되는 거야. 머리가 굳어져 가면서. 그리고는 어려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합리화를 돌리는 거야, 이제.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어려운 거야, 이렇게. 문항수가 많아졌어요. 11번까지 가고 있거든. 그런 것도 시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문제 풀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7번 정답 볼게요. 아주 간단하죠? 현관파, 화북산수 계열, 높고 험준한 산수, 혹은 사실주의 화풍. 육법은 기운상형 필목, 이병은 유형의 병, 유형의 병. 그럼 여기 밑에 유사답안에 현관파 특징 여기에 사실주의적 화풍. 그 대관산수는 현관파만 그런 게 아니라 동겁파도 대관산수였어요. 현관파의 반대 강남 쪽에 있었던 동겁파도 대관산수였기 때문에 너무 대관산수를 집착하시면 좀 곤란해요. 대관산수랑 반대되는 말 소경산수. 소경산수를 제일 많이 썼던 유파 절파, 마파. 절파, 특히 절파. 그렇게 대조하면 대관산수라는 말이 유효하지만 대관산수를 같이 쓰는 유파들이 있을 경우는 별로 유효하지 않아요.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문제. 대관산수 혹은 대경산수, 대산, 대수 다 같은 말입니다.
교육과정 문제인데 뭐 외우신 분 있고 날리신 분 있고 하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정답 그냥 미적 감수성, 그 다음에 그 시각적 소통 능력을 다들 막 이상하게 장문하셨더라고요. 시각적 이해 능력 뭐 이렇게 뭐 시각적 감수 능력 막 이렇게 막 여러 명이 그랬더라고. 그 다음에 창의 융합 능력 이런 애들은 다 써줘야 돼요. 이걸 축약해서 써버리면 정답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꼭 들어가야 될 말, 창의 능력이 어떤 거예요? 다양한 매체, 여기 한번 해볼까요? 다양한 매체 활용해서 창의적 표현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 기술, 경험을 연계, 융합, 새로운 가능성까지가 융합 능력이거든. 요 말까지는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는 그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쓰면 되는 거라서 특별히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아까 우리가 설명했고요. 넘어갑니다. 디자인 쪽이 영역이 굉장히 넓은데 문제는 아주 딱 떨어지게 나와요. 근데 미술사는 오히려 막 이렇게 비비에 꼬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던져주는 것만 여러분들이 딱 개월수에 맞게 외우셔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미술사는 조금 읽어둘 필요가 있어서 오늘 미술사가 많이 어려웠다, 특히 B형의 그런 분들은 저기 그 김원용 선생의 한국미술사라는 옥색 카바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선시대부터 좀 이렇게 5, 6월 달, 한 2달 동안에 좀 읽어두는 것도 한국미술사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은 꼭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자, 디자인, 레스터 그래픽. 기억은 벡터. 레스터 그래픽을 우리는 비틀비틀, 비트맵, 장점, 화면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하고 이쪽은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이미지 손상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특히 비틀비틀 비트맵은 계단 모양의 꺽쇠가 생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화면 밑에 보면 안티 엘리어스라고 하는 용어 요걸 써요. 그러면 그 계단이 경계가 좀 모호하게 되면서 좀 이렇게 막 꺾여 있는 모자이크 형식의 그림들이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되죠. 저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차원 그래픽 시각 디자인에서 저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런 건 중요 용어이고 저거 모르면 안 돼요. 저건 이번에 외우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벡터 그래픽에서는 용도가 이제 마크라든가 로고 타입 이런 거 그런 걸 용도가 쓰인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작년도 문제가 프레스코가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제 미술에서 매체 문제는 다 나왔어요. 그럼 다시 돌아간다고 보셔야 돼요. 다시 매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유체랑 아크릴 관련된 거고, 유체하면 누가 뭐래도 얀바나이크, 아크릴 하게 되면 누가 뭐래도 생면추상, 이쪽에 있는 애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정답을 보면
가는 유체이다. 용제는 린시드 혹은 뭐 기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성은 글레이즈라고 하는 얇은 색층으로 투명감을 낼 수 있다. 둘째, 부드러운 효과, 섬세한 세부 묘사 또는 임파스토 등의 표현적 효과. 근데 제가 첨삭을 쉬는 시간에 첨삭을 해봤더니 요만큼을 쓰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체를 그냥 두리뭉실 공부하고 있구나, 아크릴 또한 두리뭉실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조금 여유가 되면 좀 이렇게 명료하게 딱 떨어지는 걸로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아크릴, 용제는 아크릴 폴리머 수지인데 합성 수지라고 해도 돼요. 요거랑 물. 근데 물로 가기 때문에 일단 물의 특성하고 유화의 특성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르면 유화 물광과 비슷한 성질. 물로 지워지긴 해요. 그런데 마르면 안 지워지죠. 네, 덧칠, 투명성 있는 그림. 그리고 큰 화면을 단시간에 정리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12번 문제가 A형. 가는 스페인 로코코. 그냥 로코코만 하셔도 됩니다. 로코코. 나폴레옹 군대가 에스파냐 점령했던 반도 전쟁 때 프랑스 부대가 저질렀던 만행. 그러니까 뭐 프랑스 혁명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겠죠. 혹은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져요. 나는 입체파, 이거, 혹은 입체 초현실주의. 입체 초현실주의. 젠스는 입체 초현실주의라고 했어요. 스페인 내란 중에 37년 프랑코군을 지원하는 독일 비행기. 그러니까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이 지난 다음이에요. 1차 세계대전은 1917년. 저희는 37년.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인은 없는 거야.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해버리면. 근데 이제 제가 첨삭하면서 뭐 연관성,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했는데 명확하게는 37년. 독일 비행기라는 게 중요하죠. 독일. 그렇게 잡으면 A형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A형에서 제가 설명을 더 해드려야 될 거. 자, B형 1번은 아미타 내용도입니다. 역시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아미타 내용도. 불화 첨삭하면서 불화 맞춘 사람이 없는 것 같던데? 그죠? 그렇다면 저런 거는 변별성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을 잡아서 불화 내용 정리 좀 하세요. 주제랑 명칭 이름 정도만.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오스트발트, 특히 이 부분 외우셔야 돼요. 순색, 흰색, 검정색, 백. 요거. 그 다음에 CI 표색계, 국제 조명기구. 요거 공부가 되면 이후에는 프르키네 현상하고 그 다음에 정해잔상, 부해잔상까지
요게 5월 중순 목표. 정의잔상, 부회잔상. 요건 서술. 프루큐네는 기. 그 다음에 그 뒤 넘기면 비평인데 브라우저 그리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단계별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고요. 형식적 특성의 정사. 그 다음에 발문 형식이다라고 한다면 발문을 직접 적어줘야 돼. 질문을. 그게 시험에서의 쓰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답을 보면 이렇게 답을 이렇게 발문을 직접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발문 형식으로 적어라 그러면. 그냥 여기 앞에 감정적 혹은 심적 상태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안 돼. 그건 그냥 발문이 안 되거든. 그 자체가 발문이 안 돼요. 발문의 기초는 쉬워야 된다. 그죠? 알아듣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답이 여러 가지여야 된다. 수용의 성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저런 거는 그 필독도서를 보고 시험 문제를 내요.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저거 말고는 별도로 유사 답안을 아마 채택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저대로 파란색으로 해드린 거 정도만 좀 그대로 외워두는 게 훨씬 좀 안정적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다음에 판화. 작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아니요 2번 작년에 2번 요렇게 볼록 판화가 나왔잖아요. 볼록 판화 중에서도 한번 이렇게 좀 그 우드컷 우드 인그래빙이라고 하는 거, 얘는 2014학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애들도 건드리고 안 나온 애들도 이제 이렇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항상 이렇게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볼록판에서 아직 안 나온 애들이 뭐냐면 그 고무판화, 그 다음에 콜라그래피, 요게 볼록판에서는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오목판화에서는 간접법이 안 나왔어요. 그런 걸로 보자면 우리 문제. 근데 이제 잠깐만 요 문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지금 이것도 재료와 관련해서 서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목재 재판 형식, 이 재료란 말이죠. 재료.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보면 이건 A형이고요. B형. 이거 리놀륨 이제 이런 거 풀만 하죠. 이런 거를 공부할 만해요. 그래서 지금 딱 요 시기에 공부할 거리는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형의 특징을 재료를 중심으로, 요거는 기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요 답으로 좀 외워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는 메저 틴트 같은 경우는 직접법. 근데 시험 문제는 메저 틴트가 3년 전에 나왔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애고요.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그러나 한 번도 안 나온 애들은 간접법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애칭, 액화틴트, 뭐 리프트 그라운드 애칭, 뭐 이런 애들. 뭐 소프트 그라운드 애칭도 필요하죠. 우리나라 소프트 그라운드 애칭을 사용했던 대표적인 여류 작가.
물어보기가 겁나게 대답을 확 해버리네요. 그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 소프트 그라운드 애칭 같은 경우도 좀 공부하시는데 소프트 그라운드 애칭의 특징이 질감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함께 묶어서 해두는 것이 안정적인데 판화는 나올 만한 게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4월 말 5월 중순까지는 뭘 할까를 고민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공부 스타일, 진도에 맞춰서. 그러면 우선 요거 지금 이 모의고사 가지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오목파는 직접법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간접법이나 혹은 이렇게 해나가도 되고, 어쨌든 공부 스케줄 좀 잡아보시고요. 그런 게 자신이 없으면 언제든 상담을 해서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응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2015년도에) 출제됐던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 드렸는데요. 작품에 사용된 공간 표현의 방식, 특징을 해당 미술 사조와 관련 지어서 순서대로 써서라. 그러면 정답도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일단은 여기 보세요. 그림 잠깐 볼게요. 앞에 여기 무슨 색깔? 빨간색, 초록, 뒤에는 여기 붉은색 계통, 그죠? 여기는 푸른색 계통. 그러면 이거 색채 원군이 적용된 건가 안 된 건가? 안 된 거. 여기다 색채 원군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암굴의 성모는 색채 원군이 되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프리드리 한번 출제됐던 작가예요. 정답 볼게요. 선언근법과 공기언근법 구사했다. 가. 사조는 르네상스다. 자, 지금 문장 어떻게 돼요? 문제가 써라. 어떻게 써라라고 하는 순서대로 써줬어요. 요 방식과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방식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앞에 공기언근이나 선언근법을 먼저 작성해 주고 르네상스를 갖다 놨더니 르네상스는 미술 과학적 차원으로 이해해서 그래서 이 공기언근, 공간언근, 이 공간을 과학적으로 파악한 결과 공기언근을 썼다라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어디로 안 새, 딴 데로. 그런데 앞에 르네상스다, 뭐다라고 먼저 적어주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지. 뭐 르네상스는 뭐 피렌체부터 시작했다, 뭐 로마도 있을 것 같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모의고사 때 한번 연습해 보는 거야. 문장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 나는 공기언근법 구사했다. 사조는 독일 낭만주의다. 낭만주의는 이성보다는 감성, 집단의 윤리적 명분보다는 개별적 인간의 내면적 상상력, 명상적인 우수, 숭고, 그 풍경의 정신이 보인다. 이래서 공기언근을 적었다는 거죠. 이렇게 답을 안 세게 딴 데로 태워나가지 않게 몰아나가는 서술 방식 좀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기 답지 잠깐만 보시면 요거 사실은 말이죠. 아까 우리 문제로 다시 가볼까요? 요거 네. A형 지우세요. 헷갈리니까 자꾸. 여기에다가 가, 나, 다를 만들었었어요. 그랬는데 배점이 좀 까다롭고 채점이 까다로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고쳤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아마 출제자들도 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왜 내가 이런 생각하게 됐냐면, 논술 문제를 없앴잖아. 없애는 이유가 항상 말이 많았거든, 채점 때문에. 그래서 뒷말 안 듣고 싶은 거지.
명료하고 싶은 거야, 이제. 그 논술 문제 없애고 서술 2개 늘린 거거든요.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군더더기 없이 채점이 될 거라고. 문제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물어보는 것도 간결해. 딱딱 떨어지게. 물어보는 게 소설이면 일단 그건 요즘 시험 문제하고 다른 거야. 물어보는 게 수필 같으면 요즘 시험 문제가 다른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쓸 때 딱 떨어지게 쓰셔야 돼요. 아울러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답지를 보시면 요거를 만들었었는데 요거 아마 여러분들이 틀렸을 것 같아. 다. 그래서 여기다 답을 만들어 드렸어요. 클린트 무슨 파로 쓰셨을까? 분리파. 그런데 아르누보도 정답이에요. 북유럽 상징주의라고 나와요. 일반적인 책에는. 분리파는 디자인에서. 회화에서는 상징주의. 그러나 그것 때문에 논란을 하겠죠. 아니야, 분리파도 맞아,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럼 좋다, 유사답안 쳐주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조에 분리파, 상징주의, 아르누보 다 적어드린 거고요. 내용, 신화적인 환상, 규적적인 장식성. 그래서 공간은 평면적 공간인 거야. 장식적 공간이고. 이거 냈으면 다 주약이었을 텐데. 그죠? 요거 참고해서 같이 공부하세요, 요거. 육 번. 그 6번을 넘어가기 전에 지금 요게 5번이죠. B형 5번이 이제 서양미술사 우리가 따지면 1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모더니즘 직전이거나 아니면 20세기 초반까지를 우리가 이제 이론 수업 시간에 주로 다루게 되는데 요거를 보자면 여기에서 회화로 봤을 때 아직 출제 안 된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그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이 피렌체파하고 베네치아 이거 비교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낭만주의가 안 나왔고 따라서 라파엘 전파 까지 공부를 묶어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더니즘으로 넘어와서 20세기 초반에 야수파가 최근에 안 나왔어요. 야수파는 100% 색으로 물어봐요. 색의 특성. 입체파도 의외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옛날에 입체파는 제일 많이 나왔었거든. 입체파를 물어볼 때는 뭘로 물어보냐면 당연히 이념을 물어봐요. 오늘 배운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배웠죠? 데콩포즈 쓰는 이유, 목적, 대상의 본질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형, 요걸로 물어볼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이 구성주의. 그동안에 구성주의가 안 나왔거든요. 글쎄, 오해인지 모르겠는데, 공산주의 쪽 나라라서 기피했을까 하는 오해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구성주의 안 나왔다가 작년에 나왔잖아요. 이러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 특히 디자인 역사로 나왔었죠. 비행기 있었던 그림. 그게 구성주의 작가거든요. 로첸코 작품. 그러니까 이제 구성주의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그 회화보다는 조각에서 가보, 페브스너
이 작가들 거를 하시고 당연히 재료, 공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통 조각가의 차이점 이런 걸로 좀 분석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5월까지만이라도 좀 이렇게 해주시면 매우 안정적인 상태로 갈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를 보면 조선시대 전통 공예품 명칭은 통영이죠. 통영. 그렇게 되고 나번에 해당하는 거. 그 상판은 모서리, 부드러운 곡선, 천판과 운각이 끼워져 있고 칠 마감이 뛰어나다. 이렇게 파란색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장부짜임 혹은 장부 맞춤. 튼튼한 맞춤이고 작업이 비교적 쉬운 거. 특히 이렇게 장부촉 같은 거, 장부 같은 거 할 때 쓰는 용구는 등대기 톱이에요. 등대기 톱. 양날톱. 한쪽에만 있는 거. 등대기 톱. 검색해 보실까요? 등대기 톱. 이미지. 요런 거. 요 한쪽 날만 있는 거, 그죠? 요런 거 등대기 톱이라고 그래요. 양날톱 있고, 등대기 톱이 있고, 쥐꼬리 톱이 있고, 실톱이 있고, 주먹 톱이 있는데, 저런 장부촉은 등대기 톱을 한다 정도만 알고만 계세요. 뭐, 그것까지 외우라고는 안 하는데, 어쨌든 재료와 연구는 좀, 계속 나오는 추세니까. 7번. 작성 방법, 미술 양식 명칭. 작성 방법도 기출문제랑 거의 똑같이 만들었죠. 뭐 양식을 적어라, 고전주의와 대조되는 이 양식 특징을 적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크, 이탈리아 바로크다. 육체와 정신, 동작과 감정의 결합, 역동적인 공간, 회화적인 효과, 그 다음에 연극 무대와 같은 복합적인 환상. 이렇게 붉은색 처리한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랩 월드라고 하는 거. 미디어 아트에 속하죠. 미디어 아트가 나오면 일단 상호작용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돼. 자, 그래서 기억은 증강현실, 니은은 혼합현실 혹은 증강가상. 거기 그 유사답안에 보면 니은 증강가상 이쪽에 증강가상 니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으로 보면 이제 일단 재료는 LED 조명이고요. 빛 방법은 설치입니다. 인터랙티브를 추구하는 설치. 작품의 특징은 상호작용. 저걸 무조건 쓰셔야 돼. 특히 얘는 그 수많은 LED로 표현된 빛의 집합, 입체적인 조각을 만들고요. 관객이 원하는 LED 모양을 터치해가지고 쏘아 올려서 감상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움직임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히트치고 있죠. 아마 저 강남 그쪽에 전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는 이제 관련 페이지에 접속해서 별이나 행성 등을 작품 속에서 만들고 싶은 요소들을 선택하면 작품이 관람객이 구성한 요소를 그대로
반영하게 돼 있어요. 여유되면 한번 가보세요. 이런 데도. 그 다음 문제. 9번 문제. 가는 고려 거, 나는 조선 거.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는 그냥 그대로 문제대로 그냥 정리해 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법주사 팔상전은 팔상도가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탑의 기능도 한다라고 하는 거. 통칭이다 뭐 이런 말들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붕은 지금 이렇게 요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조금 올라 볼게요. 맞배 지붕인데 앞에 설명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3호 지붕인데 앞에 설명 적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붕을 외울 때 명칭만 외우면 안 되고 그 명칭의 특징까지 외워주는 거. 그 다음에 그 팔상전은 1층이 주심포, 2층에서 5층이 다포식처럼 되어 있는 주심포, 그리고 마지막 층이 다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층, 3층, 4층은 형태가 약간 애매한 애들이에요. 다음 봅니다. 9번 봤고요. 10번이 아마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했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작년도 기출문제를 열어보시면 그게 B형 문제인가요? 아닌가? 아, 2018학년도 문제 같은데? 그죠? 2018학년도 문제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요 문제. 그죠? 그 이직 니금산수. 화면으로 한번 열어주시길래요? 그냥 니금산수로만. 이직의 니금산수. 요 그림이 작년 말고 재작년에 나왔었는데 요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작품이 영향을 받은 한국의 화풍을 제시하고 그 화풍에서 변화된 특징을 적어라가 문제였었어요. 2년 된 문제란 말이죠. 그럼 우선 여러분들이 조선 초 중기 후기 요걸 일단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조선초는 누가 뭐래도 이곽파에서 안견파로 이어지는 것인데 안견파가 조선초 그러니까 1550년대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럼 여기서 중기가 이렇게 해서 170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안견파풍이 많이 변해요. 요게 아무래도 조선적으로 가니까 조선스러움, 조선 화풍으로 가는 거 그런 거를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안견파 합풍은 이곽파 합풍 그대로 에다가 플러스 약간의 마하파, 그러니까 편파 3단 구도라든가 그런 형태인데, 중기 때 안견파 합풍은 이징산수처럼 중요한 것이 가운데로 몰리거나, 그 다음에 작은 산들이 더 흩어져서 오행감과 깊이감이 더해가거나, 이게 그 안견파 15세기, 16세기 초기까지 이어지는 안견파 합풍의 변화예요. 일단 이거부터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조선 중기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절파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조선 중기의 변화가 뭐냐면 그 남종합풍의 유입이죠. 이 여기서 말하는 남종합풍의 유입이 바로 밑법산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크게 안견합풍의 변화 양상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밑법산수가 조선 중기에 들어오고 있는데 요 사이, 요 변화를 지금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그 미술사 책을 좀 읽어두시는 게 이해가 될 터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뭐, 이건 너무 머리 아프다 그러면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정답으로 이렇게 드리면 그걸 좀 이렇게 많이 외워두는 거. 어쨌든 자기 스타일에 맞게 공부를 하세요. 이런 내용들은 대체로 그 김원용 책에 좀 자세하게 언급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거. 특히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가 이것처럼, 이건 조선 후기잖아, 그죠? 후기이고 그 밑에 게 근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초기와 중기의 변화, 이런 것들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5월까지는 일단 초중기의 흐름을 좀 잡아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 보겠습니다. 가에 영향을 준 합풍은 안견합풍이다. 나의 영향합풍은 밑법산수합풍이다. 가는 X자형 구성, 식방을 연상시키는 주사의 형태, 뒤로 물러가면서 깊어지는 거리감. 요게 바로 이제 다른 말로 오행감이라고도 하고, 오행감이라고도 하고, 조선 중기 안견파의 중요한 변화예요. 태세의 변화가 심한 그룹. 태세란 크고 가는 붓질. 녹두색 위주의 설체법, 채색법이란 말이죠. 변화 있는 수지법, 치명세조 등이 표현상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나는 길게 이어지는 대각선, 근농, 원담의 묵법, 횡장, 가로로 긴 거. 남정에서 자주 보이는 오구법은 집 그리는 거. 수지법 특징이다. 자, 가작품은 15세기 및 16세기 전반의 안견파 합풍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것으로 조선 중기 안견합풍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거. 현저히. 그 다음에 나는 조선 중기의 화원을 중심으로 밑법산수가 수용됐다. 그래서 남종합풍이 조선 중기에 서서히 자리 잡았다. 이것도 밑줄. 남종합풍이 조선 중기에 서서히 자리 잡았다. 이런 걸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못 써요. 이렇게 이런 문제로 공부 좀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교수법인데 설마 또 프로젝트를 낼 줄 몰랐죠. 역시 설마가 사람 잡는 거 또 배우셨죠? 그래서 정답 그냥 바로 볼게요. 정답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거,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이라는 거, 장점은 학습 동기 증진, 학습 과제 참여 증진, 학습 의욕, 긍정적인 자아 개념 이런 거고요. 평가는 자기평가예요. 혹은 자기평가, 동료평가. 아울러서 여기 프린트물 밑에 보면
여기 화면에 보면 프로젝트 학습법이라고 나오죠? 요거 좀 정리하시라고 이렇게 해드렸어요. 전통적인 입장의 문제풀이 학습, 프로젝트 학습의 특징, 특히 프로젝트 학습의 초점이 이렇게 잡혀 있다. 비판적 사고력, 문제 분석력, 자기 주도 학습 능력.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미술과 교과 역량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꼭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문제풀이 모의고사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해서 공부 계획 잘 세우시고 정리하시면 실력 향상 꼭 될 거예요. 힘내시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좋은 문제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요거 사진 맨 앞에